1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정표형에 대한 이제 응대화행 요거 얼마 안 남았고 그 뒤가 이제 그 바디랭귀지예요. 예, 보디랭귀지까지 조금 다루고 그 2시간 하는 데까지 하고 예, 그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182페이지 보시면 5점이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인데 그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저번에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긍정을 했을 때 보통 그거 아니야 공손하냐 부정을 했을 때 공손하냐라고 그러면 긍정을 했을 때 보통 공손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표화행에 관련된 건데 정표화행은 이제 공감화행과 비공감화행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공감화행이 아무래도 상대방 말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예, 그래서 더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예, 말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공감하면은 좀 공손하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비선호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정표화행은 공감하는 게 더 공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예,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183페이지 보시면은 3번서부터 8번까지 예가 있는데 3번은 이제 기쁨화행, 4번은 슬픔화행, 5번은 논람화행, 6번은 분노화행, 7번은 혐오화행, 8번은 공포화행. 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그 기억, 니은의, 기억, 니은은, 기억은 공감화행이고, 니은은 비공감화행이죠. 예,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보면은, 그래나, 뭐, 그러게라는 식으로 공감해 주는 게 더 공손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더 공손하고요. 공감하는 것이고, 공손한 것이고, 니은은 비공감하고, 예, 좀 덜 공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 아랫단락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예, 중간 약간 뒷부분에 공감화행이 비공감화행보다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감화행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공감을 최대화하라는 공감의 경륜을 준수하고 비공감화행이 공감의 경륜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것, 예, 그런 것을 최대화하라는 게 공감의 경륜, 동정의 경륜로 하기로 했죠. 예, 그게 동정의 경륜이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공감화행은 그걸 지키고 있고 비공감화행은 그걸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손하고 공손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손하고 비공손한 것을. 자, 그리고 다음 단락이요. 그러나 정표화행 중에서 비공감하는 것이 더 공손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기쁨화행의 하위화행인 칭찬화행과 감사화행, 슬픔화행의 하위화행인 사과화행과 공포화행의 하위화행인 자책화행에 대해서는 비공감하는 게 더 공손하다고 그렇게 보여요. 9번의 예를 보시면 너 진짜 훌륭하다 이 말에 대해서 예, 그 칭찬을 하면은 거절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하여간 예, 뭐 예, 너무 이렇게 좀 일반화되어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 그 비공감하는 게 원래 예의예요. 그게 예의인데 예의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칭찬을 하면은 당연히 뭐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예, 감사를 하면은 뭐 별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좀 하여간 약간 그게 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9번의 예를 보시면 너 진짜 훌륭하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제 더 비공감이 공손하다고 느껴지는데 기억으로 좀 이야기를 예, 맨 처음에 좀 농담식으로 하다가 이게 일반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래보다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훌륭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것도 공감은 공감이죠. 공감인데, 예. 그러니까 그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칭찬에 대해서 그거를 거절하는 게 상대방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하다고 예, 차라리 하나 더 뭔가 좋은 걸 더 던져주는 것이 예, 더 공손하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하나 더 넣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훌륭하다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10번 고마워. 그랬더니 을이 그래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은 공감, 니은은 비공감인데 예, 니은이 더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1번 미안해에 대해서도 그래 아니야. 기억에도 공감하고 니은이 아니야. 비공감하는 것을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2번 나 같은 걸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자책화행에 대해서 그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비공감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기본은 그 비공감하는 게 더 공손한 거였는데 약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변수를 하나 더 넣든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자, 그 아래 저기 아랫단락에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즉 칭찬화행, 감사화행, 사과화행, 자책화행의 경우는 공감화행보다 비공감화행이 더 공손한 것이다. 앞의 정표화행과는 달리 이들의 경우에 공감화행이 더 공손한 이유는 덜 공손한 이유는 칭찬화행에 대한 공감화행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겸양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고 감사화행에 대한 공감화행과 사과화행에 대한 공감화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고 자책화행에 대한 공감화행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라는 칭찬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비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번엔 질문화행이요. 5.3 질문화행에 대한 응대화행. 5.3.1 보시면은 판정질문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이 있는데 판정질문에 관련된 것은 저 진술화행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묻는 것과 주장을 묻는 것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을 묻는 것일 때는 13번의 예를 보면 철수가 집에 갔어? 에 대해서 응? 아니? 이거는 공손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 구분이 없죠. 공손에서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철수가 집에 갔냐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긍정을 하건 부정을 하건 그거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손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저 차이가 없는데 디귿의 글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응대 거부에 그 문제가 좀 공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응대 거부가 긍정과 부정이 공손이 같고 응대 거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한 응대에서는 184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줄이요. 긍정 화행과 부정 화행은 공손성이 동일하고 응대 거부 화행은 공손성이 낮다는 것이다. 응대 거부 화행이 공손성이 낮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은 최대화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사실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는 긍정을 하건 부정을 하건 공손과 관계없고 상관없고 단지 응대 거부 화행은 공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 다음에 185페이지 보시면은 주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주장을 묻는 것이란 화자의 행위나 생각의 정당성을 묻는 것을 말하는데 14번 예를 보시면 저 배우 정말 잘생기지 않았니? 에 대해서 응, 아니, 글쎄 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는 이제 응이 제일 낫죠. 응이. 보통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공손을 지키려면 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글쎄요? 아니에요. 보통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글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글쎄죠. 세 번째가 아닌데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것보단 대답을 회피, 응대를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응대 거부가 두 번째로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긍정, 그 다음에 응대 거부, 그 다음에 부정. 공손성이 그렇게 순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줄 중간 보시면 즉 자신의 주장에 대한 긍부정을 묻는 내용이라면 긍정을 하는 것이 응대 거부, 부정을 하는 것보다 공손하며 응대 거부가 부정보다 더 공손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 화행이 가장 공손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최대화하려는 동의의 경륜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며 응대 거부 화행이 공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부정 화행이 공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인데 부정 화행이 응대 거부 화행보다 공손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똑같이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화행은 소극적 공손을 위반하였고 응대 거부 화행에는 적극적 공손을 위반하였기 때문으로 앞서의 진술 화행에 대한 응대의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소극적 공손이 한 수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공손을 위반한 것이 더 공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극적 공손을 위반한 겁니다. 다음에 5.3.2요. 설명 질문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 15번 예를 보시면 철수 어디가 아프니? 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 대답을 해주는 게 그거겠죠. 뭐 물론 이제 뭐 모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 아는 경우 그렇다면 대답을 해주는 것이 더 공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아래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 응대 거부 화행보다 더 공손한 것이다. 응대 거부 화행이 설명 질문 응대 화행에 비하여 공손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응대 거부 화행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경우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 질문 화행에 대한 응대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을 바라하는 것이 응대 거부 화행을 바라는 것보다 더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차면 5.4 명령 화에 대한 응대 화행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수락과 거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락이 더 공손하겠죠. 예, 그 아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선행 순서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나뉘어져요. 예, 그런데 뭐 이것도 뭐 명령 화행이라고 다 수락하는 것이 공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화자에게 유리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명령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거든요. 유리할 경우에는 수락을 하는 게 더 공손하겠지만 자기가 불리한 거를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불리한 걸 명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세요. 예, 예. 뭐 언제든지 와주세요. 예, 뭐 언제든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거는 자기의 그 손해를 걸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화자에. 그렇게 했을 때는 거절을 하는 게, 눈치상 거절을 하는 게 더 공손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발화의 내용이 청자에게, 그러니까 화자에게 명령 화행의 화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리 공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16번 예를 보시면 너 집에 가야 돼서 을이 응,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경우는 화자의 그 갑에 그 이득이 되는 이야기니까 수락을 하는 게 더 공손하겠죠. 기억이 더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아래 세 번째 줄 볼게요. 명령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수락 화행이 공손하고 거절 화행이 공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절 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거절 화행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구하래요. 이번에는 명령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화자라는 것은 명령 화행의 화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17번 예를 보시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세요에 대해서 을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뻔뻔한 거죠. 니은의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절하는 것이 눈치껏 더 공손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상대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 아래 세 번째 줄 볼게요. 명령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수락 화행이 공손하지 못하고 거절 화행이 공손하다는 것이다. 수락 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수락 화행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5.5 청유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 청유 화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 화행과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끝부분 보시면 청유 화행에 대한 응대도 그 내용이 청유 화행의 화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공손이 달리 나타나요. 먼저 청유 화행의 화자에게 유리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18번 예를 보시면 이제 그만하자에 대해서 그래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화자에게 유리한 거죠. 청유화행에 화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락을 하는 게 공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억이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자, 187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줄 청유화행의 화자에게 유리한 내용일 때 수락화행이 공손하고 거절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거절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거절화행으로 발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 화행이 비공손하고 수락 화행이 공손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이요. 이번에는 청유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응대의 공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이 요 예를 좀 바꿔주세요. 다음에 내가 좀 사자는 건 약속 화행이거든요. 약속 화행을 간접 화행이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로 하죠.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우리 집에서 먹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화자가 손해보는 게 맞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밥 차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유화행이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화자가 더 손해가 큰 거예요. 화자가 손해 크고 청자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화자에게 손해가 커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라고 수락을 하면은 이건 좀 눈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뭐 우리 집에서 먹자라든지 아니면 뭐 밖에서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거절을 하는 게 더 공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청유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불리하다면 응대가 수락화행인 경우에는 공손하지 못하고 거절화행인 경우는 공손한 것이다. 수락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수락화행으로 발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령의 경우를 위반하기 때문이에요. 자, 5.6 약속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 화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쪽 끝부분 보시면 약속 화행에 대한 응대의 공소는 약속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먼저 화자에게 유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예를 보시면 이건 내가 가져갈게 에 대해서 그래 아니 이거는 화자가 그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는 그 허락을 해주는 게 더 공손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익을 지켜주니까. 그 세 번째 줄 끝부분 세 번째 줄 보시면 약속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하다면 응대가 허락 화행인 경우에는 공손하고 불허 화행인 경우는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 불허 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불허 화행으로 발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경우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약속 화행이 화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응대의 공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가 살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 니은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뭐 이 사람 맨날 얻어먹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 뭐 오랜만에 사겠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더 공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그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담을 진다는 거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공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아니라고 불어를 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약속 화행이 내용의 화자에게 불리하다면 응대가 허락 화행의 경우에는 공손하지 못하고 불허 화행인 경우는 공손한 것이다. 허락 화행이 공손하지 못한 이유는 허락 화행으로 발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라는 요령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화행과 공손의 관계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그 아래는 이제 5장에 대한 그건데 저기 요약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앞에 부분 가지고만 요약이 가능하면 앞에 부분만 보시고요. 뒤에 부분이 좀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191페이지 볼까요? 191페이지 쭉 볼 때 그 뒤에 좀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림의 사진 부분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사진 못 알아보겠으면 여기다 띄울게요. 띄우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복사 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알아봤었는데 요즘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책만 보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못 알아보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앞에다 띄우면 되니까. 191페이지 볼게요. 자, 10장 동작 언어. 1번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1.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 그 아랫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구어두 언어를 통한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 하잖아요. 말이나 글로 하는데 그것 이외의 것 몽땅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동작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 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표일 거예요. 이게 2004년에 그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두 사람 부부거든요. 이 사람이 책 보디랭귀지라는 책을 기본으로 했어요. 요즘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게 이제 2004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땐 재미있었던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게 요즘 상식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모르는 내용도 아는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2004년에는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그게 13년이 지나서 요즘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자, 저기 1번 예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각이 83%다. 청각이 11%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구두 언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디랭귀지가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에 그 표는 이제 그림은 그 얘기고 그 아래 줄 보시면 엘버트 메러비안도 메시지 전달에서 말이 7%래요. 목소리 38%, 비언어적 태도가 55%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1번 얘는 시각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저기 오감 중에 그 아래 엘버트 메러비안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태도가 55%를 차지한다. 오히려 말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음성 언어는 주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동작 언어는 주로 감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정표 화행을 많이 표시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 그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정표 화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이모티콘들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모티콘이 하는 역할들이 진술 화행 이런 거는 별로 안 해요. 예, 진술 화행이나 뭐 명령 화행 이런 거라기보다도 인사 화행이나 아니면은 정표 화행 주로 감정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 뭐 그런 역할을 아니면 수락 화행, 거절 화행 뭐 이런 것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그거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영상 세대인데 영상 통화보다도 그 다 어차피 와이파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다 공짜일 텐데 영상 통화보다도 문자 카톡 메시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 지금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다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뭔가 문자 메시지에 매력이 있다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숨기면서 내지는 생각하면서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감정이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모티콘들이 다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불편할 건 없고 그래서 참 하여간 지금 같은 그 영상 시대에 참 하여간 그것도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부분 언어적 메시지와 즉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서로 상충될 때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적 태도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동작 언어는 감정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비언어적 태도와 언어적 메시지가 부딪힐 때는 비언어적 태도를 더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아랫줄 보시면은 아랫줄 중간 부분 비언어적 메시지는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요 191페이지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2번 음성 언어로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작 언어로 정말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화났다 그러면 정말 화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난 표정을 안 지으면서 나 화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뭘 믿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믿겠어요? 그 사람 표정을 믿겠어요? 그 사람 표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났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화나지 않았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나 화 안 났어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화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믿겠어요? 예, 당연히 화난 표정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났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화가 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안 났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화난 표정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라면 화 안 났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쨌건 간에 우리가 나타나는 표정이나 이런 걸로 훨씬 더 비언어적 메시지로 그거를 감정을 믿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게 늘어나겠지만 하여간 연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말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도 참 생각해보면 정말 노골적인 표현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기분 나쁜 걸 보고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는 거죠. 고쳐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최대한 돌려가지고 말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오는데 아직까지도 욱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많고. 자, 19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음성 언어가 동작 언어가 상충될 때는 동작 언어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표를 보면은. 자, 그러면 1.2 볼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1.2점을 보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 첫 번째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그 아랫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는 눈빛과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는 비언어적 동작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까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1.2점이 주로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안경을 끼던 사람이 안경을 벗고 얘기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동작 등의 몸짓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메시지의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시각적 메시지의 특징을 많이 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을 때 뭐 말은 들리지만 그 사람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다음 1.2.3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이다 라는 거 보시면 그 아래줄 끝부분이요. 본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보편성이 강하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라는 것. 그래서 그 본능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인간한테 다 인간이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4 전달력이 크다. 사랑의 슬픔을 아무리 정교한 수사적 기법을 동원해서 말로 표현한다 한들 눈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만큼 호적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하여간 여성들이 남성들이 막 좀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같이 막 잘못했는데 남자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여자는 막 울고 있으니까 너는 왜 반성을 안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막 아내가 울면은 막 미치겠어요 진짜. 막 정말 막 미안했다는 말이 뭐 일단은 그 당시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중에 뭐 다른 뭐 말이 있다 한다고 한들 하여간 그렇게 뭐 하여간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아니면 뭐 화난 표정을 뭐 눈물로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전달력이 엄청 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다음 1.2.5 보시면은 개인의 지위나 권력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보디랭귀지가 권력이 강한 사람이 보디랭귀지를 많이 표현하나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보디랭귀지를 많이 표현하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표정도 별로 없고 보디랭귀지를 많이 취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좀 약간 직급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에 사람들을 많이 웃죠. 많이 웃고 설명할 때 몸을 좀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래줄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언어 영역 안에서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언어에 더 의존하는 반면 교육을 덜 받았거나 덜 숙달된 사람일수록 의사 전달을 위하여 동작 언어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 1.2.6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193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이요. 또 똑같은 행동이 문화권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을 보고 말하는 것. 서양에서는 눈을 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전달이 된다는데 동양에서는 눈 보고 말하면 대드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청자의 눈을 직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자, 동양은 화자가 청자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을 하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고 말하는 상황이 똑같은 게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4번에 보면은 4번의 기억은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의 액션 스타 아놀드 슈왈체네거의 포즈가 나오는데 요즘은 늙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성룡 영화 보세요. 이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볼만했는데 후반부터는 정말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느려서 못 보겠어요, 진짜. 보기 너무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니은 보시면은 이게 중동에서는 서로 이렇게 친하다는 표시래요. 남성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는. 그런데 서양에서는 다른 뜻으로 보죠. 남자끼리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게이로 보는 거예요, 게이로. 그 아래쪽 보시면은 사기역의 손동작은 서양에서는 좋다는 뜻인데 이탈리아에서는 1이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5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나쁜 놈의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좋은 그리스에서는 좋은 뜻으로 해석이 안 되고 사디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면 그거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래요. 중동사람하고 손잡고 걸으시고. 하지만 호주나 미국의 텍사스, 영국 리버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게이라고 생각하면은 총을 쏠 수도 있대요. 총을.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주부가 총 차고 쇼핑한다는 거 아세요? 그 총 차고 마트에서 막 쇼핑하고 막 이러는 거. 예. 아, 대단히 하여간 치안이 예, 불안한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모어라는 감독 아세요? 그 화씨 911이라는 영화. 그 사람의 그 데뷔작이 로저와 나라는 영화 그인데 예, 그게 이제 그 하여간 뭐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되게 많이 지적을 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코라는 영화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총기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이 그 총기를 없애지 못하느냐, 꼭 뭐 회색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느냐,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워낙 그 총기 협회가 그 힘이 세기 때문에 하도 그 로비 활동을 많이 벌려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총기를 규제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나 막 이런 데서 예, 뭐 잔인하게 막 그렇게 총기를 쏴도 규제도 못하고 하여간 참 웃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본주의 천국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어나가도 된다는 뭐 예,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의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일어났긴 했습니다만 예. 하여간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예, 많은 것 같아요. 리버풀은 어떤 그 영국의 도시죠. 그 리버풀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리버풀. 예. 리버풀에 유명한 거는 비틀즈. 그 비틀즈가 리버풀 사람들이에요. 거기 출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구예요. 축구.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축구 광적인 열기는 거의 한국의 그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의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약간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여간 좀 뭐라 그러죠? 남성 중심적인 문화 뭐 이런 게 뭐 하여간 강하다 보니까 그 게이나 이런 거를 길거리에서 지나가면 바로 훌리건들이 폭행을 하고 예,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이요. 예, 이번에는 1.3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 1.3.1 본능적 동작 언어를 보시면은 본능적 동작 언어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본능적 동작 언어예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공포나 분노에 찬 표정이라든지 심한 고통을 받을 때 내는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다 본능적 동작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1.3.2 기호적 동작 언어는 기호적 동작 언어란 몸짓을 매개로 하는 기호로 사용되는 동작 언어예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약속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을 문화적 모방에 의해 배운 것, 즉 사회적인 약속을 배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94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도매 시장에서 주고받는 동작, 아니면 야구장에서의 사인. 그 중국 사람들은 한 손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몇이에요? 요게 6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호적 동작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거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예. 자, 다음에 예. 그 1.3.3 준언어적 동작 언어. 주언어적 동작 언어란 음성 언어와 함께 쓰이면서 기능상으로 그것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언어에 수반되는 얼굴 표정, 몸짓, 행동 등이 포함돼요. 그래서 음성 요소로서 목소리의 크기, 강세, 전달 속도, 억양 등도 포함돼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으면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동작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준언어적 동작 언어 크기, 강세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96페이지. 2번에 침묵, 고개, 미소, 눈, 어깨, 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2.1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예, 두 번째 주 중간 부분이요. 침묵이라고 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극도로 화가 나서 곧 폭발해버릴 것 같은 감정을 애써 자제하고 있을 때의 침묵도 있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또 다르고요.
따분한 이야기를 들을 때의 침묵도 다르고 더 이상 말에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의 침묵도 다르고 연인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않는 침묵의 의미는 다 달라요. 자, 침묵도 역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2 고개가 나와요. 이게 지금 몸으로 다 표현이 된 건데 전의 책은 더 다르게 더 좀 뭐가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게 그게 돼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고 그나마 저는 이제 신체에 고개로 사용하는 거, 뭐 미소를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 두었는데 이거보다 그 앞에 더 체계를 연관을 시키려면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작 언어, 기쁨 화행을 나타낼 때, 아니면 슬픔 화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작 언어, 뭐 수락 화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작 언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여러분한테 더 머리에 잘 들어왔을 거예요. 잘 들어올 텐데, 이거는 좀 약간 그거는 최근에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고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제가 분류를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옛날식이에요. 옛날식이니까. 하여간 뭐 고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뭐 하여간 그런 게 뭐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2.2 고개를 보시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몸짓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불가리아에서는 이 몸짓이 아니오래요. 거절을 의미한대요. 그래가지고 불가리아 가면은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요거는 아니오라는 뜻이 아니오. 자, 1번에 기억은 이제 중립적인 표시죠. 니은은 이렇게 하면 어떤 표시가 되는지 아세요? 목을 보이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은 복종적인 의미가 된대요. 상대방에게 순응하는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거든요. 급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 같은 데를 드러내 보이면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은 복종적인 수동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마릴린 몰로는 이런 표정을 지는데요. 마릴린 몰로가 그러니까 이게 요 책이 좀 하여간 좀 성적인 의미, 남성 우월적인 의미 좀 그런 게 좀 약간 들어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디랭귀지나 이런 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마릴린 몰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여간 남성을 어떻게 홀리는데 대단히 달인의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짓는 표정 디귿 같이 그렇게 목을 보이면서 이러는 거는 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종적인 의미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포즈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 광고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화장품이라 하여간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브랜드 같은 걸 선전할 때 그런 거는 좀 다소 뭐라 그러죠? 그런 차별적인 의미 그런 게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을 보인다는 거는 다 똑같은데 여자가 하여간 좀 광고를 할 때 아니면 섹스 어필을 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는 좀 하여간 차별적인 뭐 그런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을 보시면은 고개를 이제 푹 수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불만이나 낙담 이런 걸 표시한다고 그러죠. 나머지 설명은 아래 읽어보시면 돼요. 기억은 중립적, 니은은 복정적, 디귿도 복정적, 리을은 불만이나 낙담을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락 고개 움츠리기는 몸집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자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움츠리는 것,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동물들이 공격을 할 때 되면 몸을 더 크게 하나요? 작게 하나요? 몸을 더 크게 하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격의 의사가 없다고 표현할 땐 나는 너에게 공격의 의사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공격하지 말아라고 표현을 할 때는 몸집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개 움츠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움츠려가지고 몸을 작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공격의 의사가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등치를 크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런 게 본능적으로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자, 그 다음에 2.3 보시면은 미소.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소를 띠는 거는
상대방의 기쁨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동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본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직위가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상황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미소를 많이 짓는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미소를 지어요. 예. 그래서 그 3번 예를 보시면은 3번 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지금 표정이 비슷하죠? 다 웃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왼쪽은 두려워하는 표정이래요. 오른쪽은 미소 짓는, 기뻐하는 표정, 놀이를 하는 표정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미소라는 게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예.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그 침팬지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표정이 똑같은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직급이 낮거나 두려울수록 더 많이 웃는 이유는 본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 미소를 짓는 거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을 보시면은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해서 미소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밝은 사이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동물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웃는 게 낫죠. 웃는 게.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는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것을 당신한테 말할 생각이 절대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 사람 보시면 눈으로는 웃고 있는데 입으로는 지금 웃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밀을 숨기고 있다. 말할 생각이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198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입술이 일그러진 미소를 볼게요. 그 두 번째 줄. 입술이 일그러진 미소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일부러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이 표정이 의미하는 것은 빈정거림 하나뿐이다. 그래서 5번 같이 이렇게 입술을 삐뚤게 하면서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이거는 비웃는 거죠. 그런데 왜 비웃는 마음이 나와요? 왜 비웃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건 아닌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비웃잖아요. 우리는 빈정거리잖아요. 그거를 정말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사람 같았으면 빈정거리질 않죠. 그런데 그건 정말 아닌데 못 받아들이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지금 표정이 보면은 B번 보시면은 한쪽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C번 보시면은 한쪽 부분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이 상충이 되는 이유가 입이 삐뚤거리는 게 하나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라는 표정, 아니라는 표정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는 지금 웃는 표정으로 빈정거리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삐뚤거리는 게 서로가 이렇게 다른 표정이 오른쪽에서 볼 때와 왼쪽에서 볼 때 다른 표정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결국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번 예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턱을 내려서 입을 벌린 미소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 지은 미소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거의 웃지 않고 있는데 입만 지금 턱을 벌려가지고 웃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거는 거짓으로 꾸며 지은 미소. 여러분 저기 사진 찍을 때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 웃으라고. 웃으라고. 여러분 웃고 있는데 자꾸 웃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사 중에. 그건 여러분이 웃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눈을 웃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웃으라고 그러면 입을 벌려요. 입을 벌면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웃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자꾸 웃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눈을 웃어야 돼요. 눈을 반달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 웃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옆을 보면서 짓는 미소는 어려 보이면서 장난기가 많고 비밀을 숨긴 듯 보여요. 그래서 이 수줍은 미소는 어디서나 남자들에게 환영받는 미소로 여자가 이런 미소를 지으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7번 그림 잘못 보시면 무슨 눈가 하얀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눈이 이 사람의 다이애나 비에 왼쪽으로 향해 있어요. 눈동자가. 왼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짓는 미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장난기 많고 그 비밀을 숨긴 듯 보이니까 남자들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번 한 게 아니라 평생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옆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남성한테 관심이 있을 때 아니면 남성들이 여성에 관심이 있을 때 예. 그 눈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예. 예. 그런 경우는 하여간 뭐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예. 그 하여간 뭔가 이렇게 장난기 많고 호감이 있는 것을 예. 뭐 이렇게 보이려는 예. 그런 저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괴물같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 7번 그림이 예, 눈동자 옆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4 눈이요. 눈은 이제 괄호 보시면 아래쪽을 보시면 눈은 가장 정확하게 감정 상태를 표현해주는 부분이다. 대화를 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감정이나 느낌을 가장 빠르고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많이 사용하죠. 예, 눈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예.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될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좀 애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1 보시면 눈 맞춤. 그 아래줄 보시면 아래줄 중간 부분. 누구나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서로 간의 눈길이 이어져야 첫 마디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맞추는 게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볼게요. 1번 의미를 보면 눈 맞춤의 의미는 지나치게 사람을 빤히 바라본다거나 자주 힐끔거리듯이 보는 것,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 모욕을 주려는 의미래요. 그래서 빤히 바라본다거나 자주 힐끔거리면서 보는 것은 존중의 결여,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 모욕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2번 너무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무례하고 진지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하거나 수줍음을 타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네요. 다음에 3번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서 시선을 피하는 것은 수동적이면서 복종, 순종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2번 문화적 차이를 보면은 1번 서양에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신분과 관계없이 반드시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는 우다른과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보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눈 까라 이러잖아요. 눈 까라. 예, 그러니까 마주보는 것은 반항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시선을 주는 시간. 긍정적 상황은 1번 긍정적 상황은 상대를 대화 시간의 3분의 2 이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 마음에 들면 3분의 2 이상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바라보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번 부정적인 상황은 상대를 대화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좀 적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대화 중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증이 나거나 관심이 없을 때 혹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시야에서 가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다가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좀 상대에겐 예의가 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자, 5번 동공이요.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면 동공은 원래 크기의 4배까지 확대된대요. 그러니까 그 서클렌즈 끼는 이유를 아시죠? 그렇죠? 동공이 이제 커 보이면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화가 나는 등 부정적인 기분이 되면 동공이 축소된대요. 그러니까 서클렌즈를 끼거나 아니면은 저기 선글라스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동공이 4개가 되는 효과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애들 보면은 동공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귀엽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동공이 커 보이면 서클렌즈도 그렇게 큰 걸 끼는 거고. 자, 다음에 6번 남녀의 차이를 보시면은 그 남자가 그 상대방의 눈을 읽는 그 신호가 더 빠르겠어요? 여자가 그런 센스가 더 빠르겠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더 빨라요. 여자가 빨라서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신체의 신호보다는 눈의 신호를 읽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저기 여자가 남자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여자가 남자보다 그 상대방의 눈의 그 신호를 읽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여자 나중에 이제 글쎄 뭐 저만 그런지 약간 유부남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 남자는 여자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그 밑에 있구나, 한 수 밑에 있구나 하는 거를 아마 이렇게 사시면 살다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무슨 뭐 마찰이나 그런 거 생기면 당신이 좋으니까 당신이 훌륭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런 말로 막 그 얼버무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정말 실제로 좀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센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면 아니면 좀 이렇게 그 남자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전문적인 것, 직업적인 것 뭐 여기에만 되게 몰입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면이 훨씬 더 좀 넓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자 다음에 이번에 2.4점이 보시면은 눈썹.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환한 표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한창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80년대 잘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터미네이터 나왔던 그 눈빛이에요. 눈과 눈썹이 가까우면은 환한 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좋은 그 신호를 화나지 않았다, 호감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과 눈썹 사이를 최대한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썹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화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화난 거고 멀리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성적인 신호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일본 여자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호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뭐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 제일 밑에 줄 눈썹 축혀 올렸다 내리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알리는 무의식적인 신호이며 깜짝 놀랐거나 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 라는 뜻을 전달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래요. 그래가지고 눈썹 올렸다 내리면은 그래서 뭐 저도 좀 이거 자주 하는 편인데 대부분 좋아해요.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그 제가 젊은 남자로서 젊은 여성한테 그랬다가는 아마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은 되게 약간 싫어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더 자유로운 면도 있어요. 보면 그 아래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으로 이곳에서는 이 몸짓이 성적 의미를 지닌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본대요.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눈썹의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마릴린 몰로 보세요. 눈하고 눈썹 사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눈썹 문신을 하잖아요. 눈썹 문신을 할 때 아래다 그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위에다 그리지. 그래서 이게 눈과 눈썹 사이를 최대한 멀리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니은을 보시면은 이 가까워요. 되게 가까운데 이 사람은 악역 전문 배우거든요. 미국에. 그 제임스 캐그니라는 사람 혹시 이 사람 알면은 영화 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1940년대, 50년대에 그 미국의 악역 전문 배우거든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원래 30년대 미국의 40년대 영화예요. 그 영화를 이제 제목을 그대로 베껴다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공공의 적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그 양키 두들 댄디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악역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뭐 싱잉 인 더 레인,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뭐 진 켈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같이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참 놀라운 아크로바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뭐 연기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엔터테이너인데 되게 약간 그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진 켈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양키 두들 댄디라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약간 미친 듯이 춤을 춰요, 진짜. 정말 잘 추더라고요, 되게. 자, 다음에 그 디귿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케네디인데 눈썹이 속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은 권위를 나타낸대요. 권위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뭐 좀 권위를 나타내면 일부러라도 좀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많이 본 것 같아요.
권위를 좀 많이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자, 다음에 2.4.3요. 시선이요.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눈을 치뜨는 것은 복종의 또 다른 몸짓이래요. 그래서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남자의 호감을 살 수 있대요. 남자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뒤에 202페이지 보시면은 기억서부터 디귿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이애나 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다이애나 비가 최고의 미인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다이애나 비의 8살 때래요. 니은이 이제 눈을 치뜨는 것, 디귿도 역시 치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황태자와 그렇게 썸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의 뭐 하여간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그 눈을 위로 치뜨는 것 이런 거는 동정심을 자아낸다. 상대방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동공이 커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동정심을 자아낸다. 어린애처럼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그 아래 12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선의 범위예요. 시선의 범위인데 시선의 범위는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기억은 사교용 시선 범위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이제 그걸 겁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려면 고개를 쳐다보시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밀한 시선 범위, 그 다음에 디귿이 겁주기형 시선 범위예요. 그래서 기억보다는 이제 니은보다 기억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더 친한 사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좀 더 이제 좀 뭐 덜 친한 사이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겁주기용. 그래서 우리 미국 군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의 조교가 딱 앞에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뭐라 그렇게 무슨 랩을 하듯이 막 떠들잖아요. 그럴 때는 요 디귿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상대방에게 상당히 겁을 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안광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설득을 시키다가 제가 오히려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눈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령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을 보지 말래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을 보면 오히려 더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일 때 그 사람 말을 듣는 상황이란 모를까. 그럴 때는 하여간 눈을 보지 말고 여기 요 코 쪽, 요쪽을 보라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고 역시 여기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안광이 되게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보면은 그런 학생들 이야기하다가 제 말이 꼬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이마를 보래요. 이마. 그 사람들 이마. 그 사람 이마를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단상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마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눈도 그렇게 안광에 당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 눈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은 여자와 남자는 시야가 달라요. 여자는 넓은 주변 시야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는 척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남자는 좁은 터널 시야를 가져요. 그래서 남자가 금방 들킨대요. 남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13번 보시면은 여자는 다 볼 거 다 보면서 눈을 들키지가 않는데요. 근데 니은 보시면은 남자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딱 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눈 조심을 해야겠어요. 이거 성희롱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예전에 SNL 거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김민교라고 맨날 눈 얼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디를 보든지 막 무조건 성희롱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잘생긴 사람은 뭐 어디를 보건 더 심한 행동을 해도 성희롱이 아니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웃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성희롱에 하여간 뭐 웃자고 한 얘기고 분명히 지금 한국에 뭐 80%인가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게 없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남자가 당하는 성희롱도 있다고 하니까 역시 여성들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자, 203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볼게요. 시선의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기억을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눈이 좌뇌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 아시죠? 좌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이나 언어 쪽, 논리 쪽 이런 쪽을 담당하고 오른쪽은 이제 감성 쪽이잖아요. 감성 쪽이니까 왼쪽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래요. 이미지. 저기 논리를 떠올리는 것. 그 다음에 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소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디귿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내리깔았는데 오른쪽으로 내리깔아도 하여간 오른쪽 뇌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의 감성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예, 리을은 이제 혼잣말을 생각을 한다는 건데, 예, 역시 그 좌측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저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때 이 사람 눈이 어디를 향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이 이제 좌뇌 쪽을 향하고 있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쪽이거든요, 이쪽이. 논리 쪽으로 이야기를 열심히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눈이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오른쪽에 있으면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예, 왼쪽으로 얘기하면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집어내고, 예, 그 말은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거짓말한다고 닥달을 하든지. 역시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담 있죠? 농담을 잘 통하게 하려면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청중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우리가 농담이 여러분 감성을 자극하는 거 같죠? 근데 그게 이성의 자극이에요. 농담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웃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농담을 얘기할 때는 청중의 왼쪽, 청중의 왼쪽, 여러분들 왼쪽이 여기네요, 여기.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좌뇌 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통한대요. 잘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감정적인 감동을 주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청중의 오른쪽, 우뇌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뇌 쪽이 감정 쪽이기 때문에, 예, 그쪽이 많이 자극이 되면서, 예, 많이 좀 감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그 아래 15번 예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대의 시선을 펜을 이용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선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4.4 보면은 안경을 볼게요. 안경의 모양에 따라서 풍겨지는 인상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16번 뿔테 안경을 쓰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편안한 인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진지한 권위 있는 그런 안경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하여간 요란한 그런 안경을 썼는데, 예, 이거는 지적이지 않게, 예, 그렇게 좀 보인다고 그래요. 20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줄, 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안을 발표할 때처럼 진지한 상황에서는 16기억처럼 태가 두꺼운 안경을 쓰라고 권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나 우리와 똑같은 친구라는 편안한 인상을 좋아할 때는 무태 안경을 쓰라고 권한대요. 단순한 모양의 안경은 진실하고 지적으로 보이고, 예, 그러나 16디귿처럼 니은처럼 지나치게 요란한 안경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 코디할 때는 이런 거 실제로 안경도 실제로 바꾸고, 예, 그런다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볼 때는 뿔테 안경 쓰시고, 편안하게 볼 때는 무태 안경 쓰시고, 예, 요란한 안경, 놀러 갈 땐 요란한 안경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안경 너머로 쳐다보면 누구든 주눅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 위로 혹시 상대방이 너무 예의 없이 군다거나 그러면은, 예, 안경 있으시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데스먼드 모리스가 지적한 대로 물건을 입술 근처에 갖다 대거나 입에 무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유아기의 어머니의 젖을 입에 물면서 느꼈던 안정감을 되찾고 하는 시도이다. 예,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젖을 더 빨았느냐 못 빨았냐에 대해서, 예, 뭐 프로이드는 거의 평생이 결정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경을 벗어가지고 하여간 뭐든지 입에 문다는 거, 입에 막 손을 문다든지 막 이런 거죠. 예, 그런 태도는 불안하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도, 예, 안정감을 얻으려는 불안하다는 표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머리 위로 안경 올리기는 아까는 얘기했던 거예요. 동공이 확대된 눈이 4개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예,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2.5 볼게요. 어깨를 으쓱대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집을 작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작아 보이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 예, 뭐 상대방을 복종하겠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쓱거리는 거는, 예, 그런 거는 이제 몸집을 작게 보이게 하면서, 예, 항복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자, 그다음에 한쪽 어깨를 추어 올리면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할 수 있다. 예, 뭐
이거는 약간 여기 나온 건 다 그 의견 거기 의견인데 약간 뭐 의견에 동의할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할 수 없는 걸 여성이 할 때 매력을 느낀대요. 이 책에서는. 그래가지고 요 곡선 남자는 보통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화장품 선정할 때 막 이러잖아요. 막 예. 그 여자 이제 어깨 둥근 어깨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할 때 얘가 훨씬 더 여성을 되게 매력적으로 예,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리를 일자로 그거 하는 거 있죠? 그 일자를 딱 샤론 스톤이 그 영화에서 했던 것. 예. 그러니까 다리를 포개는데 남자는 다리를 그냥 신문 보듯이 막 이렇게 포개잖아요. 근데 여자는 완전히 포개가지고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리가 이렇게 평행이 될 수 있는 것. 거기에도 하여간 그 남자가 흔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예.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하면은 그리고 매력을 막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가 싶어요. 예. 하여간 뭐 매력적이니까 이런 포즈로 광고를 많이 찍겠죠. 그래서 한쪽 어깨를 추어 올리면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할 수 있어요. 다음 2.6 볼게요. 팔을 사용하는 정도도 문화에 따라 달라요. 유태인은 팔을 많이 사용할까요? 적게 사용할까요? 유태인은 팔을 되게 많이 사용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22번에 기억 보시면 유태인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팔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을까지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팔을 엄청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팔을 많이 흔든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선민 사상이고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높대요. 자기 자부심이 높고 잘난 체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일단은 아랍권은 이슬람권은 하나도 못 가거든요. 그 나라에. 그래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한정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대요. 엄청 시끄럽고 그러니까 외국에 뭐 관광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 서양 사람 같이 생겼는데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여간 되게 좀 유럽에서 미움을 많이 샀잖아요. 사고.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이탈리아. 뭐 게다가 말까지 막 크게 하고 막 포즈도 크고 그러니까. 자, 이탈리아는 나는 그가 말을 못하게 팔을 꼭 잡아두었다. 한창 떠들고 있는 이탈리아인의 말을 멈추게 하려면 위로 들고 있는 그의 양손을 잡아 아래로 내리면 된다. 이 사람들도 되게 포즈가 큰가 봐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 디귿. 그 독일인과 영국인 말을 할 때 온몸이 마비 되기라도 한 듯 꼼짝도 안 한다. 그런 것.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할 때 전혀 그걸 안 취하는 거죠. 많이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에요. 포즈를 안 취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에요. 취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겠죠.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사람들은 훨씬 더 좀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감성적.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그 아랫줄. 남자는 팔이 안으로 굽어지고 여자는 팔이 밖으로 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안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자는 팔이 안으로 휘어진다. 그림 보시면 차이점 혹시 느껴지세요? 그 여자 팔이 이렇게 좀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꿈치 쪽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남자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면 공 던지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남자처럼 이렇게 돼야 공을 잘 던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를 중에 그렇게 강속구를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2.6.1 방어막. 방어막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팔짱을 끼는 건데 그 아래 가슴 앞으로 팔짱 끼기는 자신을 드러낼 생각도 없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팔짱 끼는 거를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죠. 그거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게 있다 아니면 마음의 방어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사이는 아니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세일즈맨이나 협상가들은 고객이 팔짱 낀 팔을 풀기 전까지는 상품 소개를 하거나 제안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팔짱을 계속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말 안 듣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할 때 팔짱을 먼저 풀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말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말을 풀게 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고객이 팔짱을 끼고 있는 한 그의 부정적인 태도는 계속될 것이다. 팔짱을 낀 고객이 자세를 바꾸도록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에게 들고 있을 물건을 주거나 할 일을 주는 것이다. 펜이나 책, 안내책자, 샘플, 필기시험 용지 같은 것을 건네주면 상대는 그것을 받기 위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된다. 그래서 사은품을 주는 거죠. 아니면 뭘 적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팔짱을 끼면서 훨씬 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207페이지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신의 양팔 붙잡기가 있어요. 양손으로 반대편의 위팔을 붙잡아 상반신을 가로막는 자세인데 이것도 역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팔을 붙잡는 거예요. 팔을 붙잡아가지고 상반신을 가로막는 자세. 자, 그 다음에 그 주먹 쥐고 팔짱 끼기는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데 주먹을 주면서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상대방 한 대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냐? 막 지루해서 못 찾겠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뜻이니까 혹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팔짱에 주먹 쥐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화제를 바꾸시든지 대화를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은 감정만 쌓일 테니까. 자, 다음에 그 아래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응용이 되는 거죠. 이런 자세들이 보풀을 떼는 척하는 것은 속마음을 따로 숨기고 있으며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보풀 떼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팔짱 끼기의 응용이에요. 응용이니까 이것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 엄지를 치켜 세운 채 그 20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엄지를 치켜 세운 채 그 팔짱을 끼는 자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며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208페이지에 그 그림 있죠? 제일 위에 줄. 이 그림은 되게 자만심에 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잘났고 상대방을 깔아본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깔아보니까 너하고는 방어막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엄지를 치켜 세운다는 거는 자기에 대해 자존심이 있다는 세다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게 그냥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그 아래줄 보시면 2분의 1 팔 붙잡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방어막의 응용 자세인데 낯선 사람들뿐이 모임에 가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세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분의 1 팔 붙잡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팔을 붙잡느냐? 요거는 그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28은 2분의 1 팔 붙잡기의 예인데 이런 자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안아주던 것처럼 자신을 껴안는 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짱을 끼거나 이러는 게 물론 이제 앞에서 방음막도 설치를 하지만 자신을 안아주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 핸드백이나 꽃다발 등 다른 사물을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어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보호의 감정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20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줄 팔로 방어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30번에 이제 기억 니은 보시면은 기억이 거절이겠어요? 니은이 거절이겠어요? 기억이 거절이죠. 니은이 수락이죠. 그래서 몸통을 버리는 것은 수락을 나타낼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가리는 것은 거절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그 상대방에게 그거 할 때도 많지만 뭐 상대방에게 저 영업을 할 때 뭐 이런 표현을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뭐 하여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뭐 딱히 뭐 상대방에게 뭘 안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정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뭔가 하나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최대한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 아랫줄 보시면은 고장난 지퍼 감추기 자세가 있어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 이건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죠. 이거는 가장 이제 신체에서 약한 부분 그런 걸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2 공격을 보시면 공격적인 자세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억이나 니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좀 공격적이면서 좀 자신감 넘치는 몸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크게 그 보이면서 공격적인 거니까 반대로 이제 팔꿈치를 안으로 향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뭐 아니면 어깨를 움츠려 들거나 이런 거는 복종을 의미하겠네요. 그 아래줄 보시면은 팔은 이제 양쪽으로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지만 다음 단락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아요. 그래서 34번의 히틀러의 모습을 보세요. 한쪽은 공격적이면서 한쪽은 복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신분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하려면 하나의 모습을 지어야 되는데 두 가지 포즈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자신감 넘치면서 한쪽은 부끄러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그 자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포즈라고 그래서 대단히 좀 모순적인 몸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3번은. 자, 그다음에 이제 2.6.3요. 팔꿈치. 이거는 정말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읽어보긴 할게요. 팔꿈치는 만지는데 비교적 안전한 장소래요. 그래서 요령 있게 상대의 팔꿈치를 만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진대요. 그 이유는 첫째, 팔꿈치는 신체의 은밀하거나 소중한 부분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종의 공공장소 같은 곳으로 간주되는 부위래요. 둘째, 낯선 사람이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대부분 나라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이므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고, 셋째, 3초 정도의 짧은 접촉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순간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서양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막 많이 그걸 하잖아요.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공장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 책을 읽고 몇 번 해봤어요. 반응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번 손. 3점의 손바닥 보시면은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것은 비위협적인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할 때 손바닥을 올리잖아요. 이건 진실이나 비위협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기억, 이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것. 그래서 니은이나 디귿에 이렇게 넬슨 만델라나 디귿의 사담 후세인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하여간 그 상대방에게 대중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손가락 가리키세요? 요거는 최악이죠. 이거는 최악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누굴 가리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자, 다음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권위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처럼 이렇게 떠들 때 어떻게 해요? 막 애들이 떠들 때 조용히 해. 이거는 이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가지고 권위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권위의 표시죠. 이건 무슨 표시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잖아요. 독일이. 아리안족이 워낙 우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유태인아리에서는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안족 밑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권위적인 뜻이거든. 이게 이런 인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절대 악인 거죠. 절대 악. 2차 대전에 독일을 보면은 그렇게 미국이 특별히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워낙 자신의 종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종족은 다 무릎 꿇어라 이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자,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은 양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212페이지 보시면은 윌리엄 왕자가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는 이 사람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왕위 순서가 3번째죠. 그러니까 위에 찰스 황태자가 있어요. 근데 찰스 황태자가 나이가 아마 지금 70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왕이 안 죽고 있어요. 안 죽어가지고 여왕이 지금 90대 아마 90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찰스 황태자는 제대로 왕도 한번 못 해본 채로 이 사람한테 아마 왕위를 넘겨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2 손가락질. 보시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명령을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명령하다, 권위 이런 걸 나타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카다피라고 무하마드 카다피라고 리비아의 독재자였어요. 독재자인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세운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권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손가락을 그러면 그 손가락을 꼭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뭐 강렬한 걸 지적을 한다든지 찝으려고 그러는지 그럴 때는 제가 손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거 손가락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상대방에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방법. 이제 엄지로써 손가락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대중이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런 포즈를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은 2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손가락을 구부려 엄지에 대는 동작은 청중이 겁주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위에 그 왼쪽인 사람은 토니 블레어고 오른쪽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이렇게 저 권위주의적인 겁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 3.3 보시면은 수신호. 수신호도 이제 문화마다 나타나는 바가 다르죠. 6번 같이 이런 표시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OK 사인.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지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여기는 나쁜 뜻이네요. 성적 모욕이래요. 동성애자 뭐 이런 뜻이고. 튀니지, 프랑스, 벨기에도 그냥 그 라틴어 계열 쪽이 다 안 좋은 뜻이네요. 영이고, 그래서 형편없다는 뜻이래요. 프랑스인에게 요리 솜씨가 좋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쫓겨나기 십상이래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돈이나 동전을 나타내고, 한국에서도 오케이나 돈을 나타내고, 중국에서도 오케이를 나타내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은 이 표시요, 이거. 손가락 하나로 나타내는 것. 서방 국가들은 일이나 신뢰합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안 돼. 뭐 이런 뜻이라면 한국에서는 일이나 주의. 역시 안 돼. 뭐 이런 뜻.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일이나 중국에서는 안 되는 양손으로 X자를 표현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은 이제 V자를 앞으로 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몰타에서는 죽어라. 그런 뜻이래요. 미국에서는 이란 뜻이고, 독일에서는 승리고, 프랑스에서는 평화, 고대 로마에서는 시저한테 맥주 5잔. 시저는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 맥주 5잔 뭐 시켜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황제를 위해 맥주 5잔 마시겠다. 뭐 이런 뜻인 거나. 한국에서는 이나 승리 이런 걸 타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한국에서는 변함없죠. 똑같은데 요게 거꾸로 하면 영국에서는 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삶을 나타내고 카톨릭국에서는 축복, 축복. 한국에서는 의미 없고 중국에서는 의미 없고요. 10번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일을 나타낸대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일을 나타내고 이게 일이래요. 미국에서는 웨이터, 일본에서는 모욕적인 손짓,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11번 한국에서는 총이나 가위, 두 손으로 하면 좋아 맞아. 그 다음에 그 뭐 하여간 하트 뿅뿅 그거예요. 저 두 손으로 하면. 중국에서는 총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가위 내면 한국에서는 그 가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고 그래요. 이게 반칙이라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가위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왜 한국에서 가위라고 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왜 그러는지. 자, 다음에 12번에 서방 국가들의 사.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모욕적인 손짓. 왜 이렇게 모욕적인 손짓이 많은지 모르겠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도 4고요. 13번에 요 손 다 펴는 것은 서방 국가들 5. 일반적으로 멈춰. 그리스, 터키에서는 지옥에 나가라. 한국에서는 5나 멈춰. 14번 지중해 연안에선 뭐 하여간 지중해 연안에선 뭐 그런 뜻이래요. 여기에요. 하여간 발리는 나쁘다. 일본에서는 여자란 뜻이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란 뜻이죠. 일본에 하여간 일본이 먼저인지 한국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넘어온 거는 한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미 얇다. 프랑스 허튼 수작하지 마. 한국엔 여자친구나 약속. 중국에선 나쁘다 싫다.
15번. 그 다음에 요 표시는 그 몰타 이탈리아에서는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예. 아니면 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뭐 이런 뜻. 이게 얼마나 부정을 많이 저지르면 이런 게 수신호로 다 남아있겠어요, 이게. 그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저기, 킨제이 보고서라고. 예, 그게 한국에서는 킨제이 보고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킨지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죠. 1950년대에 그 록펠러 재단에서 저기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1950년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그다음에 그 50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청교도 이게 훨씬 더 심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킨제이 보고서에서 유명했던 게 실제 조사법이었던 거예요. 조사법이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조사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질문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봤더니 남자건 여자건 50% 이상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표고. 예. 현재 뭐 여자친구가 있든지 남자친구가 있든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한국도 실제로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 킨제이 보고서만큼 그런 조사법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뭐 저기 거기에 나가가지고 제 동기들 직장에 취직해 있는 동기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죠. 자기가 그랬더니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부정하고 뭐 바람 피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남미 브루노로부터 보호받기를. 그다음에 미국에는 텍사스 대학 롱온 미국 축구팀, 한국은 악마란 뜻이고. 자,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그리스에서는 이제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V자가 이거 앞으로 했는데도 그래요.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2고 한국에서는 2나 승리, 중국에서는 2나 승리.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이죠. 욕이고 고대 로마에서는 욕설, 미국에서도 욕설, 한국에서도 욕설. 이거는 뭐 미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에서도 욕설. 한국의 표시는 좀 달라요. 한국에서 이런 표시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 다음에 18번 저기 유럽에서는 1이라는 뜻이고 호주에서 엿먹어라. 일반적으로 무임승차를 부탁할 때 좋다 오케이. 그래서는 엿먹어라. 일본에서는 남자 5. 한국에서는 1등 최고 무임승차를 부탁할 때. 중국에서는 1등 최고. 그래서 우리는 다 1등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좋다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나쁜 뜻이에요. 19번 보시면은 다 죽음. 중국에서 꼴등. 20번 하와이에서는 편히 쉬어. 네덜란드에서는 한잔 할래. 한국에서는 의미 없고 중국에서는 의미 없고. 21번 미국에선 사랑합니다. 22번 요런 거는 저 서유럽 국가에서는 10 항복이라는 뜻이고 그리스에서는 엿먹어라. 일반적으로는 정말이야. 한국, 중국에서는 괜찮아 아니면 항복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신호를 이렇게 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수신호는 신체 부위하고 같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별 뜻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전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표시해요?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이거 발을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메롱. 그 다음에 나쁜 냄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약간 분명히 화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씩 화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4번 악수 및 손짓 4.1 악수를 보시면 악수가 왜 인사법이 된 거예요? 이게 저 유래를 따지면 서로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악수를. 악수는 고대부터 이어진 전통인데 원시 부족들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손목까지 내보여서 무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렸대요. 그래서 손목을 잡는 인사법은 무기를 감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고대 로마인들이 고안한 인사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에는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나 봐요. 일반처럼. 자, 다음에 악수의 종류에는 지배적인 악수, 복종적인 악수, 동등한 악수가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악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저 그냥 뭐 인사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악수 방법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의 지배적인 악수는 어떤 거냐면 그 악수를 할 때 손등이 보이게끔 악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등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덮어놓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하면은 상대방을 지배한다는 그런 그 감정을 전달하면서 약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게 지배적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니은 복종적인 악수는 이제 손을 거꾸로 하는 거죠. 손을 거꾸로 해서 자기 손등을 밑으로 내보내 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고. 동등한 거는 이제 똑같이 180도로 해 가지고 수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악수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은 지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주로 하는 악수법이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그 220페이지의 제일 위에처럼 이런 지배적인 악수를 취했을 때 이 악수를 동등한 악수로 만드는 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니은에 보면은 왼쪽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배적인 악수를 청해 왔어요. 예, 그러면은 디귿에 있는 사람이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을처럼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을. 네, 이런 식으로 해라.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지배적인 악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의 오른쪽에서 서서 악수를 하면 상대의 지배적인 악수에 말려든 것처럼 보이게 된대요. 그래서 4번 예를 보시면 클린턴하고 왼쪽은 클린턴이고 오른쪽은 토니 블레어 미국하고 영국의 그 지도자들인데 자 보면은 누가 힘세 보여요? 기억에 예, 클린턴이 힘세 보여요. 클린턴 누군지 아시죠? 예, 그 토니 블레어 그 사람 그 영국 사람이고 누가 힘세 보여요? 예, 클린턴이 힘세 보여요. 왜냐하면 손등을 보이는 게 마치 손등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악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힘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오른쪽에 서라고. 예, 그 사람 오른쪽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은보도 역시 그 미국하고 영국이 만났는데 미국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디귿도 그 케네디하고 닉슨이거든요. 이게 지금 케네디가 새로 대통령이 됐고 닉슨이 이제 그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인데 이때도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리얼은 이제 반대네요. 리얼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마오쩌둥과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인데 중국 사람 그 마오쩌둥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왼쪽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누군지 모르겠고 그 오른쪽은 이제 코피 아난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 반기문 총장 전에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뭐 약간 포즈를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비읍에는 이제 대처의 영국 수상과 그 토니 블레어 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인데 역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할게요.